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스페이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과목을 함께 학습할 김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또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잠깐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2019년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2019년판 이론서와 기출문제집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모두 두 권입니다. 지금 랩핑이 되어 있어서 한 권처럼 보이는데요. 뒤에 보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1교시 4과목, 2교시 2과목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의 선택 과목 4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2과목을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족 상담과 집단 상담을 나눔 스페이스에서는 선택을 해서 교재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단 상담을 선택한 이유는 상당히 쉽게 나옵니다. 집단 상담이 선택 과목 중에서 가장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점수를 맞는데 유리하죠. 조정 점수를 가산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 점수를 감안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시험이니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 이상만 넘기면 합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집단 상담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가족 상담입니다. 집단 상담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데 가족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고 또한 가족 상담은 우리가 청소년을 상담할 때 가족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 상담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족 상담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연두색의 교재는요, 기출문제집입니다. 이 기출문제집은 공개된 기출문제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공개된 기출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은 문제편이고요, 한 권은 해설편입니다. 자, 이 기출문제는 공개된 것이 2014년도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공개를 해놓고 있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에는 네, 그렇습니다. 1회, 2회 두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018년도까지의 문제가 들어있고요. 2014년부터 2016년도 1회까지는 한 과목당 30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2회부터 2018년도까지는 25문제로 5문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과목당 165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면 대표성이 있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3번 이상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출문제가 바로 우리들이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론이 먼저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시험장을 간다 그러면 상당히 낭패를 많이 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아직은 출간이 되지 않았지만 실전 문제집도 곧 출간할 예정입니다. 실전 문제집은 4회 정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6과목, 각 과목당 25문제씩 해서 4회차의 실전 문제를 만드는데 이 실전 문제는 일종의 기출 동형의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실전 문제집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교재의 이론서 맨 앞에 기출 문제집에도 있습니다만 맨 앞에 보면 이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서 OT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시험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시험 일정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들은 공고가 되지 않았지만 일정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머리말에 보면이 있는데요. 이 머리말에 보면 필기 원서 접수가 2019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입니다. 필기 시험일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 5일입니다. 10월 5일 토요일이고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11월 6일, 면접 원서 접수는 면접 시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면접 원서 접수는 필기 합격자에 한해서 또는 지난 회차에 면접에서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필기 시험이 면제되고 면접을 볼 수가 있죠. 면접 원서 접수는 11월 11일에서 12월 20일, 면접 시험 시행일은 12월 7일에서 12월 8일입니다. 면접 합격자 발표는 12월 26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발표의 명단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연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연수를 미루셔도 되지만 연수를 받지 않으면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연수까지 본다면 거의 뭐 반년 정도 소요되는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필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10월 5일이 D-Day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일정을 이제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2018년도의 공고문을 참고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시험 시행 지역을 보시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 다음에 대전, 제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 광주가 빠진 것 같죠? 주자만 들어있는데 아마 거기가 광주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과목이 쭉 나오죠. 우리는 이제 2급에 관심이 있으니까 2급을 보면 자, 필수 과목이 4과목입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상심리.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4과목 중에서 2과목인데요.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에서 저희 나눔 CPS는 집단상담과 가족상담 2과목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를 쓸 때 선택 과목을 체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공부하셨던 거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시험이 있고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항이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자, 면접은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건데요.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정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세 분이신데 이제 평정 항목이 5가지가 있거든요. 평정 항목을 보면 청소년 상담자로서의 가치관과 정신 자세,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과 수련의 정도, A. 품행 성실성,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판단력 및 지도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필기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면접에서 구술로 잠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항당 1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급을 보시면 청소년 상담사 6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4과목이 100분이죠. 25문제 4과목이니까 100문제잖아요. 그래서 100분이 되고요. 2교시는 2과목이니까 50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중에 12시 30분이니까요. 12시 30분 중에 이제 시험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시험의 어떤 과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과 관련된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합격하려면 60% 이상을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60% 이상을 득점하고 각 과목당 40% 미만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를 일명 과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락이 좀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라든지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 두 과목, 필수 과목 두 과목이 과락으로 좀 많이 떨어지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락 나오지 않게 잘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상담사에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4년제 나왔다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응시 자격을 보면 2급을 보시면요. 대학원에서 청소년학 또는 청소년 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정신의학, 아동학 또는 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여성가족분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 여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상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이제 위에 제가 쭉 전공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전공을 했다. 그리고 졸업을 했다. 경력은 없지만 그렇다면 상급 응시자가 됩니다. 상급 응시자가 되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학과에서 석사를 받았다라면 2급이 되는 거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1급이 되는 거예요. 응시 자격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사면 이 전공에 학사면 3급, 석사면 2급, 박사면 1급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상담 관련 경력이 있잖아요. 몇 년 이상 경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살피셔야 되고요. 특히 학점은행제를 하셔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취득했는지, 응시 자격을 취득했는지 그런 것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어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몇 과목을 이수했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낭패를 봅니다. 응시 자격도 안 되는데 비용도 쓰고 시간도 들여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하신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팀에 청소년 상담사 전문자격팀에 꼭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되셨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5번에 보면 필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등이 쭉 나오는데요. 그 프로세스가 쭉 나옵니다.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그 다음에 면접시험, 그 다음에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 면접시험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앞에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시험까지 합격 예정자가 나왔잖아요.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응시자격에 대한 서류심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 프로세스를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적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해당되는 공고문이었고요. 면접시험이나 필기시험에 수험자 응시할 때 주의사항까지 딱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합격률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합격률 도표에서 2급을 잠깐 보시면요. 자, 2018년도에 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2019년도는 어렵게 되겠네요. 그렇죠? 2018년도에 50.29%가 필기 합격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합격률도 84% 정도 됐네요. 그런데 면접 합격률은 대개 8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정도 나와요. 면접 시험은 대개 이제 그렇게 분포가 되고, 자,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낮았을 때가 16%도 있었어요. 높았을 때가 50%까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전에가 만약에 쉬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렵게 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9년도에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문제가 2018년도보다는 어려울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1급, 2급, 3급 청소년 상담사 국가 전문 자격시험 결과 분석 현황을
냈어요. 이제 그거를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수험 현황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합격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합격률 현황해서 쭉 나오는데 이 연도별 합격률 현황에서 그 위에 그 검정색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평균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2018년도에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1급, 2급, 3급 도합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2급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1급 평균 점수 분포가 나오고 2급 평균 점수 분포가 나오고 3급 평균 점수 분포가 나오죠. 자, 그러면 보세요. 2급 평균 점수 분포를 보면 2018년도 17회차가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응시자가 나와 있고 합격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자가 나와 있는데요. 응시자에서 66.22는 평균입니다.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어렵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47%, 그 다음에 심리측정평가의 활용도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의 점수를 보십시오. 합격자의 점수를 보시면 53, 55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60%가 합격 점수잖아요. 그냥 합격 점수에 더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합격자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높아서 합산을 해서 합격이 된 거죠. 물론 40%대가 나오면 안 돼요. 40% 미만이 나오면 이건 이제 과락이 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리측정평가의 활용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46.77. 저는 지금 응시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 68%, 진로상담 62%. 제가 집단상담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2%. 더더군다나 2018년도는 더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확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족상담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가족상담은 어떨 때는 정말 쉽게 나와요. 또 어떨 때는 좀 어렵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가족상담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가족상담이. 그 다음에 학업상담이 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로상담과 가족상담 이 두 가지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득점대별 인원 분포가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과목이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와 심리측정평가 활용, 가족상담 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수험자 현황, 연령별, 지역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참고자료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출제 경향은 유일하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경향을 발표한 게 있어요. 유일합니다. 이거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래 각주에도 2016년 기출문제 출제평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제평은 여러분들이 출제위원들을 딱 모아놓고 출제위원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출제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탠다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목별로 다 나왔어요.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출제의 기본 방향이 어떻고, 출제 범위가 어떻고,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는 어떻고, 문제 출제 시 강조점은 뭐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연관되는 것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 출제 시 강조점이 있어요. 다른 상담 과목과 중복 또는 유사성이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복되지 않게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출제 유의사항에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출제의 기본 방향을 보면 청소년 상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이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현장성 높은 문제를 출제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문제도 기출 문제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도 또 넣어드리겠죠. 사례 문제를 잘 보시는 것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종교분포 곡선처럼 상에 해당되는 것과 하에 해당되는 것은 좀 적고 그 다음에 중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출제위원들은 노력을 하죠.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합격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16%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때였습니다. 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를 보면요. 출제의 기본 방향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출제 범위, 상담 연구의 기초에서부터 절차, 타당도, 실험 설계, 질적 연구, 상담 연구의 윤리까지 해서 전범위에 대해서 쭉 고루고루 출제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검사들이 많이 있어요. 객관적 검사도 있고 토사적 검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나옵니다. 물론 MMPI라든지 로샤 검사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뭐랄까 문제가 많이 치우치는 경향도 있어요. MMPI 문제가 좀 많고 로샤 문제가 토사적 검사에서는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가 있는데 심리검사 개론은 심리 측정과 평가에 대한 이론적 측면을, 심리검사 강론에서는 개별 심리검사의 활용적 측면에 대해서 출제했다. 그래서 뭐 특징에서부터 해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많아요, 여러분.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상심리를 보면 여러분 이상심리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이제 DSM-5에 나오는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 질환들을 진단 기준이라는데 그 진단 기준을 어느 정도는 많이 섭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상심리는 그래야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출제의 기본 방향은 오늘날 청소년 상담사들이 주로 접하게 될 내담자의 이상심리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으며 청소년 상담사로서 숙지해야 될 이상행동의 기초를 중심으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이상심리의 이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대상의 특성, 그 다음 치료법에 관해서 출제했다라고 했는데요. 치료법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치료법에 대한 문제는 많지 않고 대개 어떤 질환의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네, 필수 과목이죠.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을 넣어드렸어요. 집단 상담의 주요 이론과 개념, 기법에 대한 이해, 청소년 집단 상담의 기획, 진행, 평가에 관한 역량을 갖췄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여러분, 이 집단 상담은 상담 이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지 행동적 집단 상담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인지 행동 상담 이론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1과목에 있었던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하고 여기 있는 집단 상담은 상당히 매칭이 됩니다. 거의 상담 이론이 중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집단 상담의 기초, 집단 역동의 이해, 집단 상담의 과정, 집단 상담의 제2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역할, 기술, 문제 상황 다루기, 청소년 집단 상담의 계획 및 평가, 청소년 집단 상담의 윤리와 규범, 참여자 권리와 책임, 청소년 집단 상담의 재형태, 모든 게 다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좀 골고루 출제했다. 문제는 25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한 가지의 이론이 뭐 2문제, 3문제 나온다. 그런 경향은 거의 없어요. 또한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는 게슈탈트 집단 상담 이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가족 상담입니다. 가족 상담은 이 출제 범위를 보면요. 이것도 이제 전범위라고 쭉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족 상담 체계 이론의 기초, 가족 상담의 개념, 가족 상담 이론 등 이론 영역과 가족 상담 사정과 평가, 가족 생활 주기와 가족 상담의 윤리, 가족 상담의 실제,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집단 상담에도 사례가 나오고 가족 상담에도 사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청소년 가족 및 부모 상담 실제 등 실제 영역을 포함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6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의 출제평이 유일하게 있는 게 2016년도 건데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생각한 학습 전략은
우리가 이제 출제평을 쭉 봤잖아요. 그러면 과목별로 이렇게 출제가 되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상담 연구 방법론에 기초하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 이 두 과목이 과락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통계에서 보시면 44가 나왔잖아요. 응시자에서. 그러면 44에서 44%니까 44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44점에서 4점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시자 중에서 과락이 좀 있었겠다. 평균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라고 하는 것과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은 과락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할 때 이제 제가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그 기관에 있는 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 은행 풀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기출문제를 줘요. 기출문제를 주면 거기에서 약간 수정을 하거나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이제 쭉 보면은 그대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수정한 문제는 보여요. 약간 수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은행 풀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섭렵해라.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공교재를 보고 싶다 이런 소음서 말고 그러면 전공교재에서 뭐 교육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상담학, 자, 이러한 교재들이 있어요. 그 교재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심리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취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우리 이제 시험과 연관된 과목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상담사이다 보니 상담학 전공의 교재도 많이 있겠죠. 이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나 실전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제되구나 라는 것을 조금 스킵을 통해서 기출문제의 성향, 경향을 아실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는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행착오도 적게 겪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한 70에서 80% 정도 내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문제로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충분히 보완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집은 나중에 실전 문제도 그렇겠지만 제가 해설을 풍부하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해설에도 실력 따지기라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그런 박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박스를 통해서 제2의 이론 보충학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까지는 그렇다 하고 실전 문제라든지 나눔 CPS에서 매년 온라인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일종의 테스트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다면 나머지는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또 채점 매보시고 나중에 온라인 모의고사 보시고 시험 직전에 온라인 모의고사 보시고 채점 매보시고 틀린 문제 점검하시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예요. 일명 커리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대로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의 최적 전략 4가지를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학습이 좋습니다. 복습이죠. 쉽게 말하면 에빙하우스가 말한 대로 공부를 했으면 동영상을 봤으면 바로 복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3, 4일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복습해 준다면 훨씬 좋은 학습 효과가 된다. 망각의 정도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은 서로 관련된 과목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과목부터 쭉 순서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연관된 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가 있다. 그래서 상담 이론을 배우면 집단 상담으로 가면 되죠. 자, 집단 상담 갔으면 가족 상담으로 가면 좋죠. 왜? 상담이니까. 그래서 상담과 연관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과 그다음에 이상심리와 그다음에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게 이제 마지막에 공부하시면 좋아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에 있는 거하고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에 있는 것이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심리 측정 평가의 활용을 먼저 공부하고 상담 연구 방법론을 나중에 공부해도 되고요. 아셨죠? 이 두 가지가.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 이상심리를 좀 넣어드렸어요. 이상심리하고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상심리가 훨씬 더 점수 득점하기가 좋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심리 측정 및 평가 활용하고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이 두 가지를 붙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두 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 완충 역할로 이상심리 하나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상심리하고 상담하고 또는 상담하고 이상심리하고 그다음에 심리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연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말씀드렸죠. 이론, 문제풀이, 기출문제, 그 다음에 예상문제, 최종 모의고사 이 순서대로 커리를 쭉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계획을 짜셔야 돼요. 시간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만약에 시간계획 짜는 거 좀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나눔 CPS에 전화해서 상담하시면 돼요. 상담하시면 어느 정도의 시간계획을 어떻게 짜시면 좋습니다라는 거를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학습 컨텐츠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비용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낭패를 봤다. 이건 아닌 듯하다 라고 한다면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컨텐츠는 여기에서 교재, 강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들을 잘 유념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가 필기시험을 위한 최적 전략으로 제가 뽑은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출제 영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출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제 기준이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제가 이 교재 이론서에 목차를 잡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판서 없이 쭉 이야기로 해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판서하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좀 이야기로 했는데 좀 많이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커뮤니티 공간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그리고 여기 그 나눔 CPS 홈페이지 여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나눔 CPS의 컨텐츠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면접도 이 온라인 영상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유료이지만 여러분들이 면접까지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기시험, 면접시험까지 나눔 CPS와 함께 하면서 2019년도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